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타이틀에 제가 와도 되는지 좀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불러주신 만큼 오늘 재미있는 얘기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나입니다. 네, 오늘은 크게 4가지 주제로 유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커리어를 21년간 유지해오신 노하우를 묻고자 롱런 뮤지션 유나의 4가지 무기로 테마를 잡았고요. 첫 커리어의 시작점부터 지금의 유나를 만든 솔직함, 사람, 그리고 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이번 세션을 준비하면서 인상 깊은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유나님께 사실 저희가 먼저 토크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외부에서 상세히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들어가면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서 정리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다른 곳에선 들을 수 없는 장르가 된 여자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내용일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유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21년차 롱런 뮤지션 유나의 무기, 유나라는 장르의 탄생이라고 한번 잡아봤고요. 사실 처음에 이 데뷔를 하실 때 한국 회사가 아니라 2004년 일본에서 데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데뷔 21년 차시잖아요. 그때 선택이 지금 커리어에서 한번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한 게 나한테 지금 어떤 의미였을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은 제가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글쎄 한국에서 많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대한해협을 넘게 되었고 거기에서 우연히 저는 사실 연사마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연사마 열풍이 한창이었고 한류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기 때문에 일본 드라마인데 한국어로 OST를 하는 한국 가수를 찾았으면 좋겠다, 여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에서 제가 이제 차출되다시피 돼서 가게 된 거고 여러 곳에 데모 테이프를 보내다가 그곳까지 이제 닿게 된 거예요. 건너서 그렇게 닿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이 운이 따르면은 안 될 일이 없다고 어떻게 운이 이렇게 맞아서 가게 됐는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H.O.T 오빠들 너무 좋아했고 저도 보아 언니처럼 댄스 가수가 되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절레절레 흔드시죠? 제가 봐도 지금 왜 그랬을까? 그랬으니까 떨어졌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당시에 그렇게 피아노를 치는 것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당시에 소니라는 회사에 소니 레코드사의 에픽 레코드에서 좀 싱어송라이터들 그리고 악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노래를 하면서 퍼포밍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가 좋은 뮤지션이잖아요. 어디에 나가거나 악기 한 대와 목소리만 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을 좀 선호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악유가 맞아서 제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가고자 하는 여권을 내밀거나 티켓팅을 하거나 하는 선택은 분명히 했지만 저에게 왔던 기회를 좀 잡았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본이랑 사실 한국이랑 비슷하면서도 그 음악 업계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거기서 어떤 걸 배우고 경험하셨는지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인큐베이팅 시스템 아니면은 좀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의 색깔,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맨 밴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이 경계 어딘가에 있는 아티스트들도 최근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정확히 그냥 이쪽 길이냐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도 레코드사별로 우리나라는 막 기획사 3대 기획사냐 어디냐 어떤 기획사는 이런 YG는 힙합의 색깔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기획사 위주의 분류보다는 레코드사 위주의 분류가 좀 많았었고 소니 내에서도 다 같은 소니가 아니고 소니 레코드라고 불리는 그 메이저 레코드사가 있고 그 안에 또 에픽이 있고 큐니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레이블들로 그래서 그 레이블들 나름대로 다 같이 경쟁을 하고 있지만 오묘하게 자신의 역할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배울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워낙에 회사가 크고 또 각자 그 레이블 형식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아티스트를 계약을 했을 때 그 아티스트만의 고유의 색깔을 리빌딩하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고 내가 이런 곡을 썼고 내가 아티스트고 나는 이 곡이 무조건 타이틀이 되어야 되고 나는 이런 걸로 갈 거야 라는 걸 아티스트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 스텝 수만큼 많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좀 더 체계적이기도 하고 음악을 먼저 다루기 전에 사람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컨셉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지금 제가 저를 스스로 프로듀싱 할 수 있는 21년 세월을 견디게 해줬던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두 가지를 다른 걸 같이 경험하면서 유나님만의 색깔이 다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면 제가 유나님을 공부하면서 21년의 커리어를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사실 여기 안에 정말 많은 중요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을 잡아봤는데 사실 저는 86년생이어서 유나하면 그 비밀번호 486과 기다리다 이게 약간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세대인데 요즘 제 세대는 그 사건의 지평선, 뭐 오르트 그룹 아니면 과학 키워드로 또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표를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가장 나에게 큰 변곡점은 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일단 그 앞서 2006년과 2011년에 걸쳐서 이렇게 있는 저 회사가 저의 첫 한국 회사인데 유일하게 민사소송을 하고 나온 회사여서 왜 저게 두 개나 있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세대별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제가 좀 변곡점으로 꼽고 싶은 건 물론 일본의 에픽 레코드 시절도 있었고 저기 있었던 시절도 있고 한데 2012년도에 제가 위얼라이브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었어요. 물론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지금은 C9 엔터테인먼트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저는 지금 그러니까 10몇 년째 C9 엔터테인먼트에 계속 한 회사에 계속 재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회사만 팔렸죠. 네, 대표자만 바뀌고 스태프들은 모두 다 바뀌었지만 저만 혼자 꿋꿋이 살아남아 있는 그런 귀신 같은 나무 같은 그런 지방령 같은 존재인데 위얼라이브를 처음 설립했을 때가 저한테는 제일 커다란 변곡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를 궁금해하실지 사실 몰라서 어떤 인터뷰에서 제가 앨범 어떤 작품 세계를 가졌는지를 더 궁금해하시지 어떤 식으로 일을 어떻게 실무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었냐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저한테는 사실 많이 물어보시지 않는 부분이라 대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하시길래 저도 좀 보태보자면은 그때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내가 회사를 설립을 하면 그리고 내 돈으로 하는 거니까 남의 눈치를 좀 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때 당시에 한국의 음악 씬에 대한 분위기 얘기를 해보자면 매니저분들이 하고 계신 회사가 있고 아예 그냥 기획 중심적으로 어떤 대표자가 기획자여서 이 전체적인 색채를 끌고 나가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좀 양립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아티스트 중심적인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프로듀서가 되게 베이비 페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황찬희 씨였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흑인 음악의 결이 아닌데 딱 흑인 음악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R&B의 결이 아닌데 그분과 같이 팀팝 락 음악을 한다는 게 이게 서로 사실 결이 맞지 않은 굉장히 자본주의로 얽혀진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와 비슷한 DNA를 가지고 내 음악에 같이 만들어가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좀 선택하면 내가 짠 판이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때 되게 큰 포부를 안고 이 회사를 설립을
설립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1억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또 1억을 빌려가지고 2억을 빌려가지고 이제 회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그때 민사소송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요즘에는 전자소송도 가능하고 하잖아요. 당시에는 그런 불화가 있다라는 게 방송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통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없었고, 그리고 유통사도 메이저 유통사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좀 약했기도 하고, 그리고 아티스트 중심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떤 곡을 만들 때 그 곡의 방향성대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컨펌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1년 내내 앨범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월세는 매달 나가는데 말이죠. 이걸 앨범은 1년에 한 장이 정규 앨범이 나오게 되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너무 이상적이었다.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 뭐 회사가 팔리고, 그리고 많은 구성원들이 바뀌고, 뭐 같이 일하는 거래처들이 바뀌고 했지만, 그때부터는 좀 이야기를 잘 듣자, 경청해서 듣자.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음악 세계나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만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맞아봤으니까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한테 이 손해를 전가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제 커리어에 있어서 되게 큰 변곡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웠지만 좀 배움도 많았던 시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그 시기가 그 번아웃이랑 맞물렸던 그 시기가 맞을까요? 네, 회사에서는 이윤이 나지 않고 제가 아무리 벌어도 나가서 이제 행사비가 그때는 이제 제일 많았으니까 행사를 하고 뭐 외부 작업들을 하고 뭐 광고를 하고 라디오를 매일매일 하고 아무리 이걸 멘징을 해보려고 해도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을 뭐 페이를 제대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 하나 둘 떠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죠. 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속내를 다 들을 줄 모르고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다음 그 무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지만 방송에서도 보고 그 기사를 어쨌든 저는 텍스트를 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예인이 솔직할 수 있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궁금했던 게 그 번아웃 당시에 그 2018년쯤이었는데 이게 제가 그 기사를 한번 봤는데 거기 한 기사 제목에 음악 꼴도 보기 싫던 암흑기를 거쳤죠, 뭐 위로하고 싶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그 타이틀이 사실 쿼트가 분명히 유나님의 입에서 나온 걸 테고 언론이 그걸 그대로 실었다는 게 저는 조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연예인들이라면 좀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면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실 수 있는지 그게 여쭙고 싶었어요. 저는 이게 솔직한 게 뭔가 잘못됐나라는 생각 지금 좀 잠깐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도 다 회사 가기 싫다고 맨날 그러시지 않나요? 일하기 싫다고 맨날 그러시고, 근데 왜 연예인은 하면 안 되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희는 심지어 4대 보험도 안 되거든요.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누구나 근데 자기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한 10년 정도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비슷하시죠? 가끔 꼴도 보기 싫으실 때 있으시지 않았어요? 맞죠, 네. 네, 비슷한 거라서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이고 무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금 더 인상 깊었던 게 그 힘들었던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로 이제 영끌에서 구입한 한강뮤직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유나님을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왜냐면 제가 굉장히 부동산 좋아하는 편이기도 한데 그러세요? 편이기도 한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정규 앨범이 밀려있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이 아파트는 팬분들이 사준 건데 나는 여기 앉아서 뭐 하나 라는 그 불편한 마음이었고, 저 어떻게 해서든지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이제 그 문장이 사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슬럼프에서 5년 5개월의 슬럼프를 나올 때 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요소가.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팬에 대한 책임감?
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약간 직업의식과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 번아웃을 겪고 있는 분들이 책임감으로 나올 수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당시에 물론 지금처럼 집값이 튀기 전이라서 저도 들어가 살 수 있었던 거긴 한데 저때 일단 빚이 되게 많았어요. 집 당연히 모기지는 너무 당연한 건 거고, 그리고 회사도 이제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남은 사람도 저와 매니저 정도였었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앨범을 만들어야 하는데 회사가 회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어디서 돈을 빌리고 이래야 됐던 상황인데, 그때 괴리는 윤하라는 브랜드는 너무 큰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빌보드 486 기다리다, 오늘 헤어졌어요, 많은 히트곡들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새 회사를 출범시켰다라는 것도 되게 커다랗게 이제 대서특필 되기도 했었고, 업계에서는 이제 유나라는 아티스트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 친구는 기획자로 나갈 건가? 아니면 가수로서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나갈 건가?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는 너무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거고, 팬분들께서는 왜 앨범 빨리 안 나오냐? 이만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속 작업하는데 그 사이에 수십 번 뻐그러지고 엎어지고, 돈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기간 내에 안 되면은 저는 아웃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이제 저도 상처가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더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봉착을 하게 됐던 게 그게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고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고민하게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느꼈던 감정으로는 이게 번아웃인 거구나,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온갖 의미 부여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지속해야 되는지, 그냥 하루하루 알바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맥도날드 가서 알바 지원서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조금 그래도 유명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네. 이게 일단 첫 번째였고, 선택지가 왜 없게 됐지? 그럼 나라는 브랜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라는 책임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는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었죠. 뭔가 들으면서 갑자기 또 약간의 먹먹함이죠. 맥도날드 갈 수 없는, 하지만 유나라는 브랜드랑 그 괴리감을 스스로 느끼셨다는 게, 뭔가 그 당시에 유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약간 그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그걸 또 잘 나오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팬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아마 나오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팬분들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제가 무기라고 봤던 건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인터뷰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21년 동안 커리어를 이어오시면서 정말 여러 사람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과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지금은 떠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커리어에서 가장 크게 임팩트를 주신 분이 누군지 여쭙고 싶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일단 프로덕션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는 많은 영향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막 디깅을 하고 인사이트를 알아보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각자의 그 전문 영역을 잘 맡고 계시지 않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와주시는 레퍼런스나 앞으로 이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잖아요. 거기에서 얻는 인사이트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거 막 책을 뒤져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감각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기획자분들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즐기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대표님이 저한테는 많이 줄기를 좀 잡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제가 좀 더 아티스트는 원래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치적인 게 절대 아니고요. 진짜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항상 그 반골 기질 같은 게 있잖아요. 지금 있는 것들은 너무 뻔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유나님은 어떠한 것을 원해? 라는 그 마음이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뭐 대표로 있었던 시기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시기나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검열을 하면서 현실과도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이 반굴 기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이거를 안 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무대에 설 수 없고 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거기에 그렇게 리스키한 선택을 할 수 없는데, 지금 회사 이제 대표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자유롭게 안 할래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제가 조금 더 우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 우기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내가 우겼을 때 진짜로 정말 당위성이 있나?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에서 좀 동떨어진 판단이라도 같은 꿈을 꾸게 할 수 있나? 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나아가서 혹시 21년 커리어에서 기억에 남는 팬과의 에피소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팬과의 에피소드는 너무 많은데? 정말 너무 많은데,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어떤 1대1의 누구를 이야기를 하면 되게 특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막 좋지 않은 상황으로 번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꿈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 하는 되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통보를 딱 하시는 경우가, 선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마라톤 뛸 건데 완주를 할 거야 라든지, 내가 지금 스피드 스케이팅 저한테 지금 그 장갑이 있는데 그분 선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난 선수가 국가대표가 될 거야 라든지, 이렇게 정확한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나는 이 암을 분명히 뛰어넘을 거야 라든지, 그런 선언을 해주셨던 메시지들이 제가 그 메시지들만 또 가지고 있는 박스가 있거든요. 나중에 진짜 됐는지 보려고. 큰 사람 되시면 내가 갖고 있다, 생식내게 가지고 있는 박스가 있는데,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죠. 사실은 여기 장표를 담진 못했는데, 이제 저희 팀의 다른 에디터가 이 토크를 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저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 시인, 작사가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 나중에 돼서 시인이 되었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였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꿈을 선언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자꾸 꿈을 선언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게 될 거야. 자꾸 뭐가 될 거라고 하고, 최근에 또 앨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 내에서도 뭔가가 자꾸 돼야 하는 명분들, 그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 같고, 되게 개인적으로 뿌듯했어요. 그분의 책을 최근에 사서 읽고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별밤을 제가 진행했던 당시에 작사가가 되고 싶은 중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작사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막 소름 돋는데 사연이 와서, 작사도 시의 영역이니까 그럼 시를 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그냥 지나듯이 한 거예요. 저도 항상 그 마음가짐으로 가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시인이 되셔서 책을 내시고, 그리고 최근에 상을 또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문학상을. 그래서 그걸 같이 협업한 시인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때 유나가 예언자가 된 사실을 알고 있을까? 라고 올려주셨는데, 막 보면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하면서. 그래서 최근 영풍문고에서 길태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계신 게 저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뭐 진짜로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닌데, 사실 이 얘기를 저희가 사전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저도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시 조금 더 토크 내용 이어가 볼게요. 사실 사전 답변에서 이건 유나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을 제가 약간 도표처럼 만들어 봤어요. 사실 제가 음악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국 음악계의 특징적인 부분은 팀 형태로 공동 작업을 한다. 책임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아티스트가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표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일터에서 유나가 정의하는 좋은 사람, 역량, 태도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졌어요.
일터에서 좋은 사람은 마감을 일단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좀 거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하신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색깔도 할 수 있고 저 색깔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뭘 시키든 열심히 하겠다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 같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오만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조업을 물론 MD 같은 거 있기는 한데 제가 직접 제조하는 건 아니까, 제조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뭔가 창작과 예술과 되게 무형의 어느 것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맞춰가는 데 있어서 회사 생각과 또 회사에서 함께 하기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일을 수주하게 된 또 그 프리랜서들과 많은 작가분들과 다른 이제 거래처 팀들과 저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정말 아수라장이 될 때가 많거든요. 회사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거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건 또 이런 거고, 이 사이에서 아티스트가 저는 정해진 대로 할게요 라고 하면 정말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컨펌을 하는 입장이 조금 돼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왜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를 힘을 실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싱어송라이터가 그래도 한때는 직접 노래도 만들고 직접 부르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프로듀서의 역량을 가진 아티스트가 굉장히 고평가가 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아티스트로서 어떤 아티스트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막 곡을 딱히 쓰지 않아도, 프로덕션에 많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색깔이 뭔지 대중에게서 캐치가 된다면 그거 굉장히 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뛰어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티스트라고 쓰고 이 앨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때는 좀 네고시에이터의 역할이 훨씬 큰 게 아티스트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중심축의 역할을 많이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앞서서 답변해 주신 거에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책임감? 그러니까 마감을 잘 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배짱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걸 끝까지 하려다 보면은 시간을 무한정 잡아먹게 되는데, 저희 같은 일은 무형의 것을 뭔가 창출을 해내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마감을 안 지키면 줄줄이 쏟아지고 계속 마감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마감을 내가 지킨다, 그럼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내 영역의 전문성을 7일 동안 살릴 수 있는데 5일밖에 생각을 못하고 냈어. 그러면 내가 퀄리티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정말 놀지 않고 시간을 다 들여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다는 전제 하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의 시간을 잡아먹으면 남의 파일을 다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별로 좋은 태도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마감을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요새는 잘 지키고 있고 사실 여쭙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마감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저는 간트 차트라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이건 특정, 간트 차트 맞죠? 간트 차트. 저도 나름대로 실무를 합니다. 캘린더에서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할 건지를 일단 다 정해놓고 예비일을 2, 3일 정도 다 둡니다. 왜냐면 2, 3일 정도 예비일을 두지 않으면 누가 갑자기, 저희는 막 밤샘 작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때 어쩔 수 없이 잤어요. 그 일이 꼭 생기거든요. 이상하게 그때 꼭 아픈 일이 생기고, 아무래도 골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병원을 갔다 나을 시간까지 3일 정도를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빼박 이때까지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요새는 주말이 되게 중요한, 저희 업계에서 사실은 주말이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말을 다 끼고 생각을 했을 때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2, 3일 정도의 예비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저도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좀 마감을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비, 약간 버퍼를 두는 게 오히려 마감을 잘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 절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 팀이 예비일이 2, 3일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무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소신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사실 그 과거에 나만 알기 아까운 가수, 뭐 늘 아쉬운 가수, 아니면 뭐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가수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기를 얻고 사는 뮤지션으로서 사실 이 같은 반응을 딱 봤을 때 덤덤하셨는지 아니면 약간 동요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말에는 크게 동요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이긴 했어요. 그래, 내가 좀 잘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뭐 약간 반농담이기는 한데, 어떤 제품을 구입을 했을 때도 막 우리가 명품 브랜드라고 불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어떤 브랜드들은 다 그만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에서 뭐 어떻게 마케팅으로 막 전락이 됐든 어쨌든 간에 누가 뭔가 막 이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역사들이 되게 많은 상태인데 나는 아직 그 역사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은 말이에요.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잘하는데 생각보다 안 뜨네 라는 거는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렇게 댓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의 가치에 대해서 이미 알아본 사람들이 이만큼 있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 해서 이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팬분들한테 되게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이 자신의 안목이 틀렸다라고 부정당하면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멘탈이 세신 분인가 약간 그 궁금증도 있었어요. 굉장히 개복치 같은 멘탈을, 개복치가 잘 죽는 생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살아남기만 하면 성체까지 쭉 가고, 네, 굉장히 천적이 없게 되는 그런 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저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작업 동력이 호기심, 탐구할 지식의 영역이 노다지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문 지식이랑 대중성 사이의 균형점을 음악이랑 가사로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대중적이라는 말이 참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대중적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 쉽게 이해하는 거, 쉽게 이해하는 거. 제가 느끼기에 이건 저의 너무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어디에 편집돼서 올라가면 안 돼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요새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대중적이라는 말이 비전문적인 사람의 취향이라고 저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있거나 좀 어려우면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야든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건 전문적이 되는 거고, 그 전문적인 분야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그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대중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약간 뇌를 빼놓고 느껴도 느껴지는 것을 대중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되게 조금 저한테는 불순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뭔가를 탐구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저를 태초에 많이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 좀 똑똑한 분들이 많았어요. 호기심이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호기심이 많아서 막 이것저것 다 만져보고 싶고 막 다 알아보고 싶고 이런 성향의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하다 보니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싶기도 하면서 저도 같은 성향이 되었어요. 원래는 그런 성향은 아니었거든요. 막 집요하거나 죄송해요. 뭔가 하나에 되게 몰두하거나 뭐든지 다 만져보고 싶다거나 이런 정도의 호기심을 가진 성향은 아니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동화돼서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좋은 걸 하고 그리고 뭐 하나를 하려면 되게 제대로 하고, 대신에 너무 동떨어져서 막 대중을 그렇다고 해서 이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컨텐츠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소통의 면에서 너무 이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지 모두가 아는 것은 아니나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되게 호기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젠다를 던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최근에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역할을 이미 너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게 유나님이 노래를 내시기 전에 저는 사건의 지평선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걸 해주시고 사실 그리고 그 가사가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유나님을 통해서 전문 지식으로 좀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 대중적이라는 표현이 물론 조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다른 사람도 다 알게 해주시는 그 브릿지 역할을 잘 해주신 것 같거든요, 저는. 좋습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저도 문과이고 이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가사, 그러니까 노래 제목을 사실 봤을 때 요즘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노래나 이런 것들도 쉽고 직관적인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약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유나님만의 소신? 선택할 수 있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것도 앞선 이야기랑 되게 연결되는 지점인데 저로서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의 팬분들과 저의 리스너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이걸 알건 아니건 좀 특이한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데? 라는 데에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분들이고 이미 이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으신 분들인데 모른다고 하더라도 되게 재밌어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뭐야 오르투굴은 뭐야 태양계의 끝? 엔드티어리라서 태양계의 끝? 거기에서 혜성이 태어난다고? 유나가 2005년에 혜성이라는 곡을 냈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거임? 이런 거 있잖아요. 혜성이 뭐야? 거기서부터 날아오는 거임? 소름.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 그 혜성이 지구로 와가지고 완전 종말을 내고 새로운 그런 생명체를 탄생시키려고 왔는데 어떤 소녀가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를 듣고 혜성이 이건 약간 판타지긴 한데 나 해리포터도 좋아하니까 그래서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 소멸해? 그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야? 사건의 지평선이 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의 타겟이기 때문에 저는 타겟팅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범대중적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뭐 창작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뭐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역이든 분야를 막론하고 핀포인트로 타겟팅을 하는 것이 전 정말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폴린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마케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빌드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정말 감탄했습니다. 마케팅의 천재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됐고 사실 지금 실시간 질문이 굉장히 팬분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일단 실시간 질문을 조금 받아보려고 해요. 네. 물 한 잔 먼저 마시시고. 근데 설명해주신 것처럼 유나님과 비슷한 그 생각의 구조를 가지신 팬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제 입장에서 어려운데요. 2024년 발매한 곡 포인트 니모의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건, 소중히 여겨야 할 건, 사라지는 모든 것들과 사랑. 유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쌍방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소통이 되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방적인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도 있는데 상대가 받아주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것도 이것도 앨범 스포가 되려나? 받아주는 것도 주는 것이라는 말이 써있잖아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주는 것, 그것도 또 받는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쌍방향으로 통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저희한테 잠깐 클루를 주신 걸까요? 앨범. 그냥 그 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엄청난 빌드업입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포인트 니모, 퀘이사, 로켓 방정식 등의 단어를 유나님 노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매력적인 소재들은 원래 좋아하시는 거였는지, 그리고 소재를 어떤 식으로 찾고 또 그걸 작품으로 어떻게 빌드업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소재는 사실은
그건 이제 제목들이고요. 약간 어그로성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핀포인트 하고 있는 그 타겟들이 네, 이거 낚일 수 있게 하는 제목들일 뿐인 거고요. 결국에 하고 있는 얘기는 일상적인 얘기들, 그리고 좀 성찰에 대한 태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힐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아, 나는 위로를 주어야 하는 사람이고 그걸 되게 잘하는구나, 그쪽으로 공감 능력이 특화돼 있구나를 한 언제부터지? 네, 한 느리는 치통 2018년 정도부터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람이라면 그냥 누구나 살면서 느낄 만한 일상적인 소재들에 조금 특이한 제목을 얻는데, 그것이 개연성이 충분히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방금 힐러라는 정체성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쭙는데 그 힐러로서의 그 정체성이 가끔 너무 부담되거나 힘들진 않으세요? 네, 힘들어요. 근데 여기 다 힘들잖아요. 다 그냥 자기 역할을 급급하게 하고 사는 것 같은데 가끔 자힐할 시간도 필요하고 한 거긴 하지만, 네,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참 요즘에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를 만들 때 스토리, 작곡, 작사 중 어떤 걸 먼저 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작곡을 먼저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모든 곡들이 일단 작곡을 먼저 하는 형태로, 저는 음악가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스토리는 어디까지나 이 모든 DC를 묶는 약간 그 데코레이션 방식인 거지, 그 중간에 있는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무조건 들었을 때 그냥 좋은 음악이 먼저 탄생을 해야 그 앨범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는 음악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게 병렬적으로 진행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뭐 가사랑 같이 생각이 나거나, 아, 이런 스토리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유기적으로 같이 쭉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원맨에 좀 특화되어 있는 장점, 이점, 뭐 그런 것들이라고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곡이 일단 우선시 된 후에 뭐 그 수십 곡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떤 주제들이 어울릴지, 이거는 또 이 앨범에서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한번 싹 걸러낸 후에 거기에 하나씩 스토리를 부여하고 전체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을까요? 21년 동안? 아, 아니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한 지는. 네, 레스큐라는 앨범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슈퍼소닉 때는 조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식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컨펌권이라든지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요즘 가장 사유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공유하고 싶은 아젠다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또 결국에는 다 죽는데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건 되게 극단적인 생각 같잖아요. 그렇다고 죽는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죽는데 왜 일찍 죽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동안을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지?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걸까?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 뭔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많이 듣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돈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돈이 없으면 앨범도 못 내고 이제 빚잔치를 해야 되고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돈은 그럼 왜 필요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운영하는데 얼만큼 필요한가?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싶길래,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수단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내가 충분해지는지, 잘 사는 것인지, 뭐 별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적을 굉장히 뚜렷하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잘 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사실 질문이 되게 많은데 이분의 그 댓글 질문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먼저 소개해드려요. 태어나서 처음
좋아하게 된 저의 첫 가수이자 지금까지도 좋아하고 있는 팬입니다. 유나님의 음악과 활동은 진통제처럼 아픈 순간을 덜어주기도 했고 위로와 응원이 되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유나님은 팬들과 어떤 관계로 남고 싶은지, 그리고 유나님이 오래 음악을 할 수 있게 돕는 관계는 어떤 모습일지 듣고 싶습니다. 계속 그냥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끔은 공급자와 소비자 같은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저희 쪽이 잘못을 했죠. 저희 쪽이 대부분 뭐 MD가 분량이 낮다거나 제 만족할 만한 수량을 뽑지 못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단 저한테는 항상 상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지만 그런 소비자 공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배경음악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요즘에는 저작권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의 주마등을 책임지는 그런 BGM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게 내 삶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요즘에는 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뭐 대중적인 거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게 저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일반적인 팬과 가수의 느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여러 가지 변곡점과 여러 가지 파도를 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너무 재밌게 잘 놀았다. 우리는 참 서로를 직접적으로 같이 밥을 먹거나 막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되게 행복한 기억이 많았다라는 걸 서로 느끼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SNS만 봐도 잘 놀아주시는 것 같고 저들이 저를 놀아주시는 거예요. 네, 서로 뭔가 되게 훈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또 여쭐게요. 유나의 공연을 보러 가면 라이브만큼이나 좋은 것이 멘트입니다. 평소에 사람을 좋아하는지 혹은 사람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고 그런 멘트들은 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고. 오, 감사합니다. 네, 말을 잘하고 있다니 너무 다행이군요. 사람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조금 강아지 같은 사람이긴 해요. 그냥 딱 봐도 되게 느껴지시죠? 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항상 기다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냥 아무나 다 만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서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저도 사람이니까 어떤 데미지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냥 죽자고 공격을 하면은 저도 당해낼 재간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선별적으로 관계를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질문은 제가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며 들을 유나의 정수가 담긴 단 하나의 곡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너무 어려운데. 네. 그래서 님 취향이 뭐예요? 님 취향에 맞게 모든 장르를 일단 다 해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좀 쌀쌀한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골라보세요. 그거 알려주세요. 어떤 곡이 좋으셨는지. 네, SNS에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장표가 사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띄워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곧 내년이네요. 2026년이 되면 22년차 뮤지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커리어, 앞으로의 커리어를 이어나감에 있어서 유나님이 스스로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또는 문장이 있는지 제가 여쭤는데 사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마 팬분들이 소장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는 해놨거든요. 그래도 또 육성으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멋있는 말을 했다니. 저는 키보드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키보드로 하면 이렇게 말이 멋있게 나오는데 말로 하면 그냥 강아지같이 나와가지고 조금 세상에 없는 것을 혼자서 알아내고 만들어내는 그쵸. 저는 뭐랄까 죽어서 빛을 보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좀
그런 흑염룡을 감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고흐처럼 막 나는 모차르트처럼 역사가 기억해주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다. 나의 재능을 끝에 끝까지 예민하게 깎아서 가장 날카로운 연필로 만들어서 점 하나를 찍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저도 제 분야의 가수, 아티스트 뭐 이런 직종이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 업을 최대한 멋지게 위대하게 이끌어내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하고 좀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대신 이야기하면서 저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네, 잘 지내다 갔으면 좋겠다, 행복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네, 저에게 주시는 에너지를 그것보다 더 많이 돌려드릴 수 있게 제 일상을 잘 지키면서 네, 음악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똑같은 인간이고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연예인들도 사람이고 아티스트들도 사람이고 다 비슷합니다. 네, 어여삐 봐주시고 평생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정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희 공통 질문인데요. 장르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장르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맞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이 믿고 계신 걸 쭉 하다 보면은 유행이라는 게 10년, 20년에 한 번씩 계속 돌잖아요. 그 주기가 잘 맞으면은 빛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쭉 가다가 나중에 공로상 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냥 오래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까지 오래 해? 라고 하면서 한 번씩 봐주기도 하니까요. 절대 꺾이지 마시고 그냥 세상이 나를 알아주건 말건 별로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장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유나님 보내드려야 돼서 다시 한번 꼭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